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5장 교육과정. 자, 지난 시간에는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모형, 또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급 시험에서는 타일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조금 심화되면 이제 그 타일러 모형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요. 임용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간단히 중요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251쪽에 보면 타일러 모형을 계승하고 있는 게 타바예요. 타바는 타일러의 제자예요. 여성입니다. 1962년 교육과정 개발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일단 타일러 모형은 누구나 다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누구나 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는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이어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타바의 논의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바는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교사 중심 모형이에요. 이거는 또 이제 타바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아이즈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너도. 근데 다만 그 교과목이 달라요. 타바는 사회교과에 초점을 뒀던 거고, 그 다음에 아이즈너는 예술교과예요. 예술교과. 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매뉴얼이니까 처방적 모형이에요. 이건 타일러하고 같죠? 근데 타일러하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달라요. 타일러는 전체 교과 내용을 만들고 이제 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듯이 미리 교과서를 만들고 그 시간에 한 단원 이렇게 접근하는 연역적 모형이었어요. 근데 타바는 귀납적 모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 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 모으면 이제 그것이 교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역동적 모형인데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타일러 모형보다는 조금 역동적이다. 이런 의미고요. 완전한 역동적 모형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완전히 이제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것은, 상호작용적인 것은 스킬백과 워커 모형을 역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타일러는 그 잠정적 목표를 설정할 때 세 가지 소스에 주목했죠. 뭐였어요? 학습자, 교과, 사회. 그런데 타바는 교사 입장에서 누구의 어떤 소스만 고려하면 되냐면 학습자의 요구죠. 학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진단을 포함시켰다. 이 점이 이제 특이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보다는 조금 상호작용적이다. 이런 점에서 역동적 모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거기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분류할 때 타바 모형은 역동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스킬백과 워커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어요. 타일러는 4가지 프로세스죠. 그런데 타바는 9가지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세화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했어요.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일단 요구 진단이 틀리죠. 요구 진단. 타일러는 잠정적 목표 설정 자원. 그래서 학습자, 사회, 교과 3가지인데 타바는 요구 진단만을 이제 중시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과 3, 4번입니다. 5, 6번은 뭐예요? 학습 경험이죠. 그러니까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을 분리하고 있다. 타일러는 어땠어요? 학습 경험이라는 말로 통일시키고 있죠. 그죠? 근데 타바는 구분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타바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건 교육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습 경험은 뭐죠? 학생들의 활동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 직접 문제를 푼다. 아니면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학습 경험이지. 그러니까 내용과 경험은 다른데 타일러는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근데 타바는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타일러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였죠?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근데 타바는 수업과 교육과정은 다르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수업을, 교수학습 과정을 이제 그 4단계하고 5단계 사이에 포함시켰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을 별도로 분리했다. 이런 점이 이제 타바 모형이 타일러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킬백으로 가보면, 스킬백은 이제 어느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인데, 그 1년 동안의 학교 교육 계획이죠. 그 학교 교육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제시한 것이 스킬백이에요. 그럼 타일러는 어느 수준에도 다 만들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제 타바는 교사의 수업 지도한,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에 초점을 뒀던 거고, 그 다음에 스킬백은 뭐에 초점을 뒀다? 학교 교육계획서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순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5가지 요소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꼭 순서성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융통적이고 상호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모형이다. 또는 상호작용적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타일러하고 타바하고 이렇게 볼 때 학교 교육계획서를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황 분석이다. 상황 분석이 학교 내적인 상황과 학교 외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내적인 상황 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나 학습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학교 외적 상황 하면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교 교육계획서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내년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타바는 요구 진단을, 스킬백은 뭐라고요? 상황 분석이라는 프로세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특징에 보시면은 학생, 교사, 학교 내적인 요구죠.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 외적인 요구예요. 이것을 이제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거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수련활동 계획을 수립해 놨었어요. 근데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수련활동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타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서 또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역동적이긴 한데 워커 모형보다는 역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역동적 모형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타일러 모형은 목표 중심 모형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선정했죠? 학습 경험, 교육 내용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은 목표 달성의 수단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내용을 더 강조하는 모형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학습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목표보다. 이것이 이제 브루너의 내용 중심 모형이 되겠다. 그럼 브루너는 대표적으로 인지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보다는 그 목표는 교육 내용에 종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 속에 내재된 가치가 바로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도착점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브루너는 학교 수업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함수, 방정식, 대수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과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 피터스도 내용을 강조했잖아요. 이것을 지식의 구조라고 한다. 구조는 우리가 지난번 철학 시간에 배웠죠. 구조주의 할 때. 이 구조라는 말은 스튜에레,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스트럭처, 뼈대예요. 그러니까 그 뼈대라는 것은 그 교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국어에서 뭐 핵심적인 내용들, 뭐 문법 이런 것들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 중심 모형,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토대를 둔 브루너의 모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이것은 교육과정 유형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내년도에 2015 또 개정 교육 과정이 또 이제 상세화된다고 얼마 전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요, 수시로 이놈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학부모들과 학생이 힘들죠. 바뀐 입시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예. 그럼 이제 국가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실제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건 교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학부모든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그 교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워커다 하는 거예요. 자, 워커는 실제적 개발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일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제시했고요. 이 현실을 도외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 개발 모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딜리버레이션, 최선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장면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기술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형이다. 내추럴리스틱 모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모인다. 최선의 대안을 만든다. 그것을 구체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립티브, 서술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모형.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 모형이에요. 자, 이것이 워커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개정 국어 교육과정을 만든다 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럼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교육과정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토대 또는 강령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또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 자료들, 머티리얼 이런 걸 참고해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겠죠. 그죠? 이것이 딜리버레이션, 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은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수기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워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 논의하는 과정에 뭐 공청회 같은 거 가보면은요. 엄청난 그 밥그릇 싸움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이익은 저리 가라. 응? 왜냐하면 뭐 교사들의 수급 문제도 관계가 있죠. 또 참고서 문제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빼고 넣고 또는 수업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더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거의 무식할 정도로 자, 저런 사람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수기 과정이 있고 또 파당적인 또 정파적인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용이 최선의 대안을 선정했다면 이것을 구체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홍길동전을 집어넣자. 그럼 그 홍길동전을 다 넣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다. 그때 그 설계 과정에서는 이제 팔로식, 이제 국가의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기를 하다가 다시 강령을 검토하기도 하고, 그죠? 대안을 만들 설계를 하다가 다시 수기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역동성을 띠는 건 워커하고 누구다? 스킬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워커 모형의 특징을 보면은요, 4번에 1번 보시면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이 풍부한 비교적 대규모의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이런 걸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런 걸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 워커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수 틀리면 워커로 까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학과를 나오면은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사실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죠? 교육학이나 심리학, 철학 이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더 재밌을 텐데 맨날 재미없는 것들만 가르치잖아요. 뭐 가정, 뭐 가사, 기술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 빼고 이제 도덕을 빼고 철학을 넣자. 그러면 이 도덕 교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막 워커홀로 교수들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아, 그래서 워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 교육과정 논의는요. 우리가 이제 타일러 모형에서 출발했어요. 타일러 모형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들 것인가 최초의 논의죠. 그러니까 개발에 초점을 뒀어요. 타일러는 목표 중심 모형, 또 타바도 목표 중심 모형인데 교사 중심 모형,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스킬백 같은 학자는 이제 학교 중심 모형 이런 거였고요. 또 워커 같은 경우는 실제예요, 실제. 아, 실제 어떻게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넣고 어떤 지식을 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개입돼요, 안 개입돼요? 개입되죠. 개입되는 거죠. 이걸 넣자 이걸 빼자 하는 게.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하자 이러한 전제를 깔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걸 이제 까발린 사람이 누구냐? 아이즈너예요. 예. 아이즈너는 이제 교육과정의 이해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이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접근 방법이죠. 예. 특히 아이즈너는 지금까지 교육과정 논의가 중심 과목, 주요 교과목 이런 것들 가지고 논의가 되었지,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찬밥 신세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영교육 과정이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아이즈너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 전인교육이다,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체육, 음악, 미술 시간을 중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음악 시간에 음악 수업해요? 수능 시험 준비해요? 수능 시험 준비하잖아.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이런 관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예술적, 인본적, 심미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이즈너예요. 아이즈너는 1979년 교육적 상상력에서 이제 교육과정 논의들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일러가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설정했죠? 행동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분명하게 정의되는 목표죠. 그러니까 평가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의 뜻을 말할 수 있다. 내용과 행동 차원으로 이원 목표 분류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다음 중 소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교육과정에서 선정하는 목표가 그렇게 행동적으로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세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목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문제 해결 목표가 그것이다. 문제 해결 목표는 뭐냐면은 문제 상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습자들이 논의하는 것인데, 그 문제 해결책이 한 가지만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정말 그 다리가 아픈 아이가 있다. 우리 반에.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50만 원이 학급비로 주어졌다. 이 50만 원의 학급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이들끼리 논의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야영 가자는 놈,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은 그냥 피자 시켜 먹자는 놈,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책을 사서 학급비로 책을 사서 유용하게 쓰자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나 조건은 하나인데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게 이제 문제 해결 목표예요. 예.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음악회 갔어요. 음악회. 근데 음악회 가서 시간 없는데 갔는데 음악을 듣고 나서 그냥 온몸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거는 사전에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활동이 끝난 후에 어떤 깨달음이나 성찰이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런 걸 표현적 결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타일러는 어떤 목표에만 주목했다? 행동 목표에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수학 이런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술에 초점을 두면은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교육활동 끝난 후에 나타나는 목표도 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인데 그렇게 아이젠허는 목표도 세 가지로 다양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세 가지인데 두 개는 목표라는 말이 있죠. 그 목표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수업 전에 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표현적 결과 같은 경우는 목표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얻게 되는 통찰, 각성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겨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젠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인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아니면 소홀히 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영교육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허는 영교육과정이라는 걸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걸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젠허는 이러한 영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떤 그 충고를 던지기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이 아이젠허의 충고를 학교 교육의 전문가들은 소홀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흥미를 가져요. 흥미를 못 갖고 있어요. 흥미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재미없고 따분하고 이런 것들만 가르치니까 그리고 뭐 입시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더 잘 가르치니까 공교육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교육의 개념에서 오크셔트나 피터스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이젠허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학교가 다루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은 교사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2015년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교육과정 개발에 교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나 그 교과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사는 예술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평가할 때도 행동 목표가 진술이 되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그 행동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목표가 여러 가지라면 이거는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젠허는 예술적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영역을 제시했어요. 그 예술적 평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심미안 또는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람들 누구죠? 뭐 전문적인 가수들? 오디션을 담당하는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여자들이 있고 오디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탁 알아듣죠.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박자가 느리다든가 아니면 음을 잘못 표현했다든가 이런 걸 딱 알아듣죠. 이렇게 보통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전문가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평가 능력, 이것을 심미안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거죠. 뭐 이제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맛만 보고도 이게 뭐 불량품인지 좋은 포도주인지 또 어떤 포도주인지 이런 걸 다 감식해내잖아요. 그죠? 이러한 전문가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능력을 심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미안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술적 평가가 되겠어요. 이렇게 목표가 다양화되니까 평가 방식도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을 이제 보비트가 커리큘럼,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처음 쓰고 타일러가 이제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합리 모형,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형들, 타바, 스킬백, 워커, 아이즈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많은 학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학자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나라는 학자가 그 학자들을 그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 접근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게 전통주의, 개념 경험주의, 그 다음에 재개념주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주의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처음 제시했던 뭐 타일러나 타바 이런 학자들의 접근이에요. 이들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방법론에만 치우친 거야.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실용적인 입장, 프래그마티즘적 입장에서.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브루너가 등장해서 그 이전에 목표 중심 모형은 아니다. 그리고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했고, 또 워커 이런 사람들이 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들의 접근을 개념 경험주의자라고 한다. 그럼 개념 경험주의자는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제에 초점을 뒀던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타일러나 타바나 이런 학자들은 교육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브루너나 뭐 워커나 슈압 이런 학자들은 그 교과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를 가면 순수한 교육학과가 있고 교과 교육학과가 있죠. 국어 교육학과, 그다음에 뭐 과학 교육학과.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이 교육학자, 순수한 교육학자의 손에서 교과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이제 개념 경험주예요. 그래서 이들은 목표보다 내용을 더 강조했어요. 개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개발보다는 실제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뒀던 학자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통주의나 개념 경험주의는 이들은 교육과정이 함의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즈너 같은 학자는 그 앞에 두 가지 논의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특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 지향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교육과정 속에 스며 있는 지배 집단의 이익,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을 재개념주의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념주의는 일단 가치 지향적인 입장이라는 게 더 큰 거고요. 아이즈너는 어떤 가치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미적이고 예술적이고 인본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꾸레레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파이나 같은 학자는 현상학적이고 이런 실존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이제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념주의는 이제 교육과정에 스며 있는 이데올로기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교육사학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는 학자들을 신교육사회학자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자라고도 해요. 이런 학자들의 접근 방법을 재개념주의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업적과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8페이지. 그럼 실제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타일러 타바 모형을 이제 융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교수 학습하고 평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목표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부분도 간간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목표 하면 타일러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타일러는 목표를 이원화해서 제시했죠. 그래서 이원 목표 분류표라고 해요. 그럼 한 가지 차원은 뭐예요? 내용. 또 한 가지 차원은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그 행동이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니까 터미널 비헤비어, 도착점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목표를 설정할 때, 자, 이제 소설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는 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타일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목표는요, 도착점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업이 끝나고 보여지는 행동인데 누가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교사의 행동이에요? 학습자의 행동이에요? 당연히 학습자의 행동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진술하면 잘못 진술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가르친다. 이건 학습자 입장이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 2차 함수,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고 뭐죠? 내용이죠. 내용. 그러니까 내용은 목표하고 다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행동적 영역의 목표를 이제 세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블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블룸의 목표 분류학이 잘 출제가 됩니다. 예. 블룸은 우리가 보통 전인적인 인간 하면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인간이잖아요.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의 행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카그니티브 도메인, 인지적 영역. 지적인 영역이죠. 두 번째가 어펙티브, 그래서 정의적 영역. 세 번째가 사이코모토, 심리 운동적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이라는 말을 이제 블룸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행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블룸이 이제 그 목표 세분화 작업에 참여한 것은 앞에 두 가지 영역이에요. 즉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만 참여를 했고, 심리 운동적 영역은 다른 학자, 헤로우라는 학자가 세분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 중에서도 인지적 영역, 학교 교육의 주된 목표가 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인지적 영역의 목표는요, 6가지로 위계화해서 제시했다. 6가지로. 그러니까 위계화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목적이 있고 보다 낮은 목적이 있다. 그럼 원칙은 뭐냐면은 복잡성의 원칙이에요. 가장 단순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지식.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럼 가장 높은 영역의 위계적, 인지적 영역의 목표는 뭐다?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가지. 예. 가장 복잡한 것도 평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3가지. 지식, 이해, 적용을 우리가 하등 정신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석, 종합, 평가를 고등 정신 능력이라고 해요. 뭐 적용을 고등에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지만 이렇게 셋 구분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 6가지 능력을 다 가르친다? 아니면 일부만 가르치고 있다? 일부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무모한 비판이라고 그랬죠. 지식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하등 정신 능력만 가르치고 있다 하면 그건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식, 이해, 적용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은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습한 것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서울. 이런 것은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력은 뭐냐? 그럼 이해력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식 없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의 단어 뜻을 모르고 문장을 독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식 교육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모든 인지적 영역의 토대예요. 토대. 예? 그러니까 지식만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지식을 그러면 안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무모한 비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한다는 말은 세분화하면은 번해추예요. 번역한다, 해석한다, 추리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부른다. 번역한다는 말은 translate. 번역한다는 말은 다른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상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일본 말로 바꾸는 거 뿐만 아니라 그림을 말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를 언어로 설명하는 거. 이게 다 뭐다? 번역한다. 그 다음에 해석한다.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주어진 자료의 전체적인 그러한 견해 이런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뭐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라 이런 거. 우리가 영어 독해할 때 많이 나오죠. 어떤 주어진 지문을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추리예요. 추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걸 추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 집값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영어 지문에 많이 나오죠. 다음 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맞는 걸 골라라. 이런 것이 이제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해추 하면 보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적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력은 배운 걸 딴 데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전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은 학교에서는 요 세 가지만 해요. 세 가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할 때도 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지식, 이해, 적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적용의 결과 내가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답을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분석한다. 그럼 분석한다는 말은 우리가 분석적 기능이다. 분석 철학에서 그 분석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체를 쪼개는 능력이죠. 나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분으로 요소로 나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석력은 세 가지 하위 영역의 목표가 있어요. 요소 분석, 관계 분석, 조직 원리 분석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 분석은 주어진 자료에서 가치와 관련된 진술과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구분해라. 이런 것이 이제 분석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분석 다음에는 반드시 종합이에요. 종합. 그래서 여러분 분석이 먼저고 종합은 늘 나중입니다. 그럼 종합은 부분을 다시 하나로 묶는 능력이죠. 전체로 묶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로 묶을 때 기존의 전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 독창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력은 무슨 능력이다?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리고 세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분돼요. 독조추예요. 독특한 의사 전달 방법의 창안. 예를 들어 보면은 가을이라는 글감을 가지고 시를 만들기 또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게 그 독특한 의사 전달 방법의 창안이에요. 그다음에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 능력, 가을 소풍 계획을 수립해 보기. 그다음에 또 뭐 학급 야영 계획을 한번 짜보기 이런 겁니다. 버스 안에서 어떤 놀이를 진행할 것인지 짜보기 이런 것이 조작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적 관계의 추출 능력. 이거는 가설을 설정하는 능력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학업 성적과 그 다음에 IQ와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 수 있죠. IQ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다. 이렇게 추상적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종합력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능력이 뭐다? 평가한다. 평가한다는 말은 가치 판단한다는 얘기죠. 미적인 가치,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하기 전에 반드시 뭘 제시해야 되겠죠? 근거, 기준이죠. 기준을 제시해서 가치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룸은 인지적 영역의, 지적인 영역의 목표를 무슨 원칙에 따라서? 복잡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지식, 이해, 적용, 그리고 분석, 종합, 평가로 위계화해서 제시했다. 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해력. 이해력은 뭐다? 번해추. 그 다음에 종합력, 독조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으로 가볼까요? 정의적 영역은 먼저 어펙티브 도메인이라는 말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정의적이라는 것은 비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태도, 성격, 그 다음에 가치관, 불안 이런 것들은 정의적 영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가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또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혐오감을 갖는다. 뭐 이모 씨 있죠. 이런 거. 그거는 태도죠.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태도는요. 이 정의적 영역은 반드시 환경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원리냐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즉 내면화의 원리예요. 내면화의 원리에 따라서 5가지 단계로 위계화해서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특정한 가수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때 그 좋아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민 가수 G.O.D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처음부터 내가 G.O.D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죠? G.O.D 음악이 들려와서 듣는다 이거지. 수동적인 거야. 음악이 들려오니까 들린다. 뭐 어머님께 이 노래를 듣는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단계가 있겠지? 이걸 리시빙, 감수라고 하는 거야. 감수 또는 수용이야. 예. 수동적인 거야. 저 음악 참 좋다. 그래서 뭐 CD를 샀는데 또 MP3 이런 거에 다운받아서 듣는 거죠. 능동적인 거죠. 이런 걸 리스폰딩,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은 흥미와 같은 뜻이에요. 능동적인 거야. 예. 그럼 그 다음에 뭐지? 왜 이 음악이 좋은지, 왜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노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치화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음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제일 좋고 이게 나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겠죠. 가치들을 정리하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조직화. 또는 체계화라고 하는 거죠. 조직화, 체계화. 그러니까 항상 조직화가 되려면 한 가지 자극이에요? 여러 가지 자극이에요? 여러 가지야. 한 가지는 조직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의 비교와 연관을 통해서 가치를 종합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활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행동으로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여서 콘서트마다 찾아간다, 팬클럽에 가입한다, 뭐 이런 것들은 성격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5가지 단계로 해서 이제 그 위계화에서 제시했다. 그럼 5가지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내면화의 정도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건 감수,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건 반응, 흥미, 의미 부여하면 가치화, 여러 가지에서 일관된 가치관을 확립하면 조직화, 생활 양식, 행동 양식으로 나타내면 성격화, 인격화 이렇게 5가지로 위계화해서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 절차 뭐 이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뭐 교사학습 과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표 부분만 블룸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블룸의 이 목표 영역, 인지적 영역과 특히 정의적 영역 이 2가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육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 제일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제1의 교육 과정, 공식적 교육 과정, 제2의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제3의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잠재적과 영교육 과정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학교 교육 과정, 의도적 교육 과정을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식적 교육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